당신은 고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야, 너 하루에 18시간 자는 것 말고 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그런데 만약 그 조상들이 실제로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말한다면요. 털복숭이 스파이 한 마리가 미국 정보국의 2천만 달러짜리 골칫덩이였다면요. 혹은 특정 고양이 한 마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전기가 없는 세상에 살았을지 모른다는 사실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지루한 교과서 내용은 잊으세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진짜 흑막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던 50마리의 고양이들 말이죠. 준비하세요. 어떤 사실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꼬리 달린 영웅들을 만나보기 전에 잠시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고양이를 죽여도 사형에 처해졌죠. 농담이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도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고양이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몰렸기 때문이죠. 이 조치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동물들은 위대한 과학자, 장군, 대통령들 곁을 지켰습니다. 평화조약이 서명되는 책상 위를 걸어 다녔고 세상을 바꿀 설계도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바로 이 고양이들의 개입이 역사의 저울추를 기울게 만든 결정적인 작은 돌멩이가 되곤 했습니다. 고양이를 향한 애정이 한 문명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기원전 525년 펠루시움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군대 페르시아군이 맞붙었죠.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인들이 고양이 머리를 한 여신 바스테트를 숭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전쟁 역사상 가장 냉소적인 심리전을 고안해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페르시아 병사들은 단순히 방패에 고양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공격할 때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고양이를 자기 앞에 들고 돌격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궁수였던 이집트의 궁수들이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동물에게 화살을 맞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신을 노엽게 하여 영생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전투에서 지고 노예가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군은 사실상 전투다운 전투 없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위대한 이집트 왕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잔인하다고요? 네. 효과적이었나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죠. 이제 서기 7세기로 훌쩍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고양이, 무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귀여운 일화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세계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지은 중요한 순간이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언자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무이자가 그의 예복 소매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동물을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사랑하는 고양이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위를 가져와 자신의 예복 소매를 잘라냈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소매가 잘린 옷을 입은 채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 행동은 이슬람에서 고양이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개와는 달리
고양이는 모스크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탄불이나 카이로에 가보시면 수천 마리의 길고양이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먹이를 주고 존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 딱 한 번 잘린 솜의 덕분인 것이죠. 하지만 고양이들에게 항상 행운이 따랐던 건 아닙니다. 13세기 유럽의 암흑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복스 인 라마, 먹스 인 라마라는 이름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에서 검은 고양이들은 다름 아닌 악마의 도구로 규정됩니다. 대규모 히스테리가 시작되었고 고양이들은 수천 마리씩 학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불태우고 물에 빠뜨리고 닥치는 대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악으로부터 세상을 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균형의 파괴에 대해 잔혹하게 복수했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지자 쥐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쥐들에게는 패스트균을 옮기는 벼룩들이 살고 있었죠. 14세기 중반 흑사병 검은 죽음은 유럽 인구의 최대 60%까지 앗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자신들의 털복숭이 보호자를 없애면서 사람들은 중세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만약 교황 그레고리오가 고양이를 사랑했더라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물리학자죠. 다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뉴턴에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또 다른 발명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고양이 문, 캣플래프입니다. 네, 문에 뚫린 그 구멍 말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이 케임브리지에서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키우던 고양이가 자꾸 문을 긁어대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빛이 들어오면서 실험 장치의 설정이 자꾸 엉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매번 고양이 문을 열어주러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뉴턴은 문에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웃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새끼들이 생기자 이 위대한 천재 뉴턴은 전설에 따라 새끼들을 위해 옆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더 뚫었다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엄마 고양이가 드나드는 그 구멍으로 같이 지나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그만 깜빡했던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이나 이 털복숭이 이웃들 앞에서는 가끔 이렇게 허당이 되나 봅니다. 자, 그럼 우연히 하나의 화학 원소가 발견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811년 프랑스 화학자 베르나르 쿠르투아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화약에 필요한 질산을 만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화약은 그야말로 절실했죠. 쿠르투에게는 아주 아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고양이는 식사 시간마다 그의 어깨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실험실에는 여러 시약이 담긴 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한 병에는 해초의 젤을 알코올로 추출한 용액이, 다른 병에는 황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고양이가 무언가에 놀라 뛰어오르면서 두 병을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액체들이 섞이자마자 갑자기 실험실은 보라색 증기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증기가 가라앉고 나자 쿠르투아의 눈에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결정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오딘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구급상자 안에 들어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이 물질은 결국 한 어설픈 고양이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류 AC를 선물한 인물,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테슬라는 유고슬라비아 대사에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의 나이 3살 때의 일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저녁이었죠.
그는 마차기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털에서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죠. 정정이의 타닥거리는 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하늘에서 치는 번개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 니콜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렇다면 자연도 하나의 거대한 고양이인가? 마차의 털에서 튀어나온 이 어린 시절의 인상은 훗날 온 세상을 밝힐 천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20세기의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참호전, 진흙, 쥐, 그리고 독가스. 여러 나라의 군대는 고양이를 공식적으로 군 복무에 투입했습니다. 주 임무는 식량을 갉아먹고 질병을 퍼뜨리는 쥐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스 탐지기 역할이었죠.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심지어는 카나리아보다도 훨씬 빨리 가스 냄새를 감지합니다. 참외에서 지내던 피트라는 고양이의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어느 날 피트는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씩씩거리며 코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병사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 덕분에 겨자가스 구름이 진지를 덮치기 불과 몇 초 전에 방독면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단지 자기 자신이었을 뿐인데 덕분에 소대 전체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불침의 샘 윤싱카블 샘이라는 전설적인 고양이 이야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흑백 얼룩 고양이는 마치 죽음과 거래라도 한 듯한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전함인 비스마르크 회소 복무했습니다. 영국군이 비스마르크를 격침시켰을 때 2,000명의 승무원 중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들 사이에 이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영국 구축함인 코삭 회의해 구조되었고 이때 이름은 오스카로 바뀌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독일 어뢰가 코삭호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인 아크로열 호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불운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크로열 또한 어로의 공격을 받고 결국 침몰했습니다. 샘은 파편 조각 위에 떠있는 차에 발견되었는데 흠뻑 젖고 화가 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에 선원들은 더 이상 운명을 시험할 수 없다며 이 고양이를 육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국 벨파스트에서 평온하게 수명을 다했으며 세척에 강력한 전함을 침몰시키고도 살아남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해전 영웅의 반열에 오른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 사이먼입니다. 1949년 양쯔강 사건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해군 슬루프함 아메시스트호가 중국군의 포격을 받고 심하게 파손됩니다. 배는 갯벌에 좌초되었고 사방은 찌는 듯한 더위와 시신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식량마저 파괴하는 들끓는 쥐떼였습니다. 고양이 사이먼 역시 포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의들은 사이먼에게서 파편을 제거했지만 그가 살아남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을 뿐 아니라 다시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도 배에 있는 모든 쥐를 잡아 승무원들을 굶주림에서 구했고 매일 부상당한 선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이먼은 역사상 디킨 메달을 수상한 유일한 고양이입니다. 디킨 메달은 빅토리아 십자 훈장과 동등한 것으로 동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군사 훈장입니다.
이제 레닌그라드 봉쇄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페이지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순간 중 하나죠. 1941년에서 42년 첫 번째이자 가장 끔찍했던 겨울 동안 도시에 있던 동물은 거의 전부 식량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레닌그라드는 쥐떼로 뒤덮였습니다. 쥐들은 거대하고 공격적이어서 잠든 사람들을 덮치고 남은 마지막 방 부스러기까지 먹어치웠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소장품까지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자 도시에 가장 먼저 보낸 것은 식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로슬라블과 튜멘에서 온 고양이 4량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야옹이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총 5,000마리의 고양이가 도시에 급파된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길에서 평범한 고양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울었는지 회상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도시와 박물관을 설치류로부터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그 영웅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공식적인 박물관 직원 신분과 고유의 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저희는 벨카와 스트렐카라는 우주견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트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고양이는 우주에 다녀온 최초이자 유일한 고양이이며 심지어 살아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때는 1963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역시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4마리의 고양이를 선발했고 이들을 원심분리기에서 맹렬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들 중 최고의 성적을 보인 것은 파리거리 출신의 C341번 흑백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가 바로 훗날 펠리세트라고 불리게 되었죠. 베로니클 로켓은 그녀를 57km 상공까지 올려보냈습니다. 펠리세트는 무중력과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경험했으며 그녀를 태운 캡슐은 낙하산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지상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운명은 슬펐습니다. 몇 달 후 과학자들은 뇌를 연구하기 위해 그녀를 안락사시켜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반세기 동안이나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야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 용감한 우주 비행 고양이를 기리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버전으로 넘어가 보죠. 때는 냉전 시대입니다. 바로 CIA의 어쿠스틱 키티, 에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미국 정보기관은 고양이가 완벽한 스파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양이는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이 아이디어는 실로 기발했습니다. 고양이의 귀 속에 마이크를, 등에는 도선을 심고 꼬리에는 안테나 겸 송신기를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몇 시간이나 걸렸고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첫 번째 현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원들은 고양이를 벤에서 풀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2사람에게 접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곧바로 주위가 산만해져 도로로 뛰쳐나갔고 택시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첩보 역사상 동물 관련 실험 중 가장 비싸고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이 고양이 스노우볼을 만나보시죠. 때는 1994년 캐나다입니다. 한 여성이 실종되었는데 경찰은 숲에서 그녀의 피가 묻은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킷에는 흰색 털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었지만 이 털, 누가 봐도 고양이 털 같았습니다. 주요 용의자는 피해자의 전남편이었는데 그에게는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의 하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고양이의 DNA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죠. 이전에 법정에서 동물의 DNA를 활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동물 유전자 지문 채취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했습니다. 재킷에서 발견된 털의 DNA가 스노우볼의 DNA와 완벽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역사상 고양이 털이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사 지원을 위해 고양이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또 다른 영웅, 바로 고양이 프레드입니다. 2006년 뉴욕 경찰은 무면허로 일하는 사기꾼 수의사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른바 미끼 환자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경찰이 위장 잠입해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었기에 꼬리가 달린 누군가를 이용해야 했죠.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바로 프레드였습니다. 프레드는 검찰청 직원들이 정성껏 보살펴 키운 길고양이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프레드를 치밀하게 변장시키고 완벽한 위장 신분을 준비시켰습니다. 한 형사가 프레드를 데리고 문제의 수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기꾼 수의사는 고양이를 대충 살펴보더니 허위 진단을 내렸고 이 결정적인 증거만으로도 그를 체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레드는 경찰의 공식 비밀 요원이 되었고 정식 배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도 당당하게 참석했죠. 아쉽게도 그의 영웅적인 커리어는 짧았지만 그는 발이 달린 동물도 얼마든지 헌신하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스터브스 시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탈키트나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1997년 투표 용지에 스터브스라는 이름의 오렌지색 새끼 고양이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당선된 겁니다. 이 농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터브스는 명예시장이 되어 무려 20년 동안 마을을 통치했습니다. 실제 권한은 없었지만 그는 어떤 인간 정치인보다도 마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동네 상점에서 캣닙을 탄 물을 와인잔에 마시는 시장님을 보러 오고 싶어 했거든요. 스터브스는 개에게 공격당하는 피습 사건을 겪었지만 다행히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인간 권력의 부패와 비효율성에 항의하는 상징이 된 가장 명확하고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영국에는 총리 관저의 공식 직책인 수석 쥐잡이가 존재합니다. 고양이들은 벌써 100년 넘게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지내왔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고양이는 험프리였습니다. 그는 마거릿 대처, 존 메이저, 그리고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을 거쳤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블레어 총리의 부인이 고양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험프리가 해고되었고 이 일은 당시 언론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을 다스리는 건 고양이 레리입니다. 레리는 이미 5명의 총리를 갈아치웠습니다. 캐머런, 메이, 존슨, 트러스, 수넥. 총리들은 오고 가지만 레리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영국 정치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레리가 사실상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존재라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문 앞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더 자주 포착되곤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만들어낸 경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키시역에서 벌어진 일이죠. 당시 이 노선은 폐쇄 위기에 놓인 만성 적자 노선이었습니다. 역은 텅 비어 있었고 유일한 주민이라고 해봐야 삼색고양이 타마뿐이었죠. 2007년 철도청은 파격적으로 타마를 공식적인 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탐에게는 맞춤 제작된 작은 제복 모자도 주어졌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장 고양이의 사진은 순식간에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심지어 특별한 타마 테마 열차까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마는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고양이가 근무하는 동안 지역 경제에 $10,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고양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를 뜻하는 네코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고양이 오스카와 의학의 영역, 미국 프로비던스의 한 요양원에 살던 고양이 오스카에게는 소름 끼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환자가 곧 세상을 떠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었죠. 오스카는 곧 임종을 맞이할 환자의 병실을 찾아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으며 그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곧 이 규칙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오스카가 특정 환자 곁에 누웠다면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의료진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50명 이상의 임종을 예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가 죽어가는 신체에서 방출되는 특정한 페로몬을 감지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오스카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많은 고독한 환자들에게 오스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따뜻한 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터넷 자체를 바꿔놓은 고양이들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심술궂은 고양이, 기럼피 캣입니다. 본명은 타르다르 소스였죠. 부정교합 때문에 늘 불만 가득했던 그녀의 표정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처음 등장해서 책, 영화, 캐릭터 상품화, 머천다이징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피 캣은 주인들에게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줬죠. 그녀는 밈의 이 단순한 웃긴 사진이 아니라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사실상 현대의 소셜 인터넷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번역 없이 통하는 보편적인 감정의 언어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팁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런던에서 팁스는 영국 왕립 우편국 로열 메일 소속으로 공식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급여, 식비는 물론 정식 근로 기록부까지 갖춘 직원이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에 달했고 우체국 지하실에서는 그야말로 쥐들을 잡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팁스가 역사에 남은 건 단순히 쥐를 잘 잡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그의 부계는 팁스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던 곳에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 고양이 세계의 성실한 노동계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평범한 일꾼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일화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꼭 거창한 전쟁이나 정치적 업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쥐를 잘 잡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능력, 그리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헌신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네, 이들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털북숭이 군주들입니다.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에서부터 인터넷 밈에 이르기까지 1차 세계 대전에 참회서, 총리의 집무실에 놓인 안락한 의제까지 역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고양이는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견에 영감을 주었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했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위로가 되어 주었고 때로는 그저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고양이도 뭔가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밥 먹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 고양이가 다음번 역사 교과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와 우리 고양이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스토리가 가장 놀라웠나요? 스파이 고양이일까요? 아니면 우주 비행사 고양이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